미 하원 의원 6명이 서울에 왔습니다. 포탄 80만 발, 군함 8척, 반도체 150만 개. 전부 그걸 알아요. 하지만 회의실에서 한국이 꺼낸 숫자 하나에 미국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2시간. 한국이 납품을 끊으면 중동 미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년 전 미국 대사관 앞에서 울던 나라가 지금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사령부에서 날아온 긴급 전문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잔여량 14일분, 155mm 포탄 재고 사실상 제로. 군 경력 40년의 합참의장이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넘어지며 갈색 얼룩이 번졌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헨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외교관 생활 20년 차. 그중 절반을 한반도 문제에 매달려 왔죠. 그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헨슨, 지금 바로 올라와. 대통령이 한국건으로 브리핑 원해.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언급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에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부국장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중동 전선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빨간색은 미군이 통제력을 상실한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중동 사령부 핵심 자산의 30% 이상이 파괴됐어. 요격 미사일은 바닥이고 포탄 생산 속도는 소모량의 20분의 1도 안 돼. 미 본토 탄약 공장 가동률은 35%. 텍사스 공장은 신규 라인 가동에 3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고 방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나오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국방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만들 곳이 없어. 유럽은 납기만 24개월이야. 일본은 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지구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당장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라. 20년 전 IMF 때 우리 대사관 앞에서 구제금융 조건 좀 낮춰달라고 애원하던 그 나라 말입니까? 당시 저는 주한미국 대사관 3등 서기관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실무자들이 회의실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월감이었습니다. 아, 이 나라는 영원히 우리 아래에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단을 서울로 보내. 헨슨이 실무를 총괄해. 한국에서 포탄, 미사일, 군함 수리, 반도체까지 전부 끌어내. 뭐가 됐든 빈손으로 돌아오지 마. 빈손으로 돌아오지 마. 대통령의 마지막 문장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동맹이니까 우리가 가서 말하면 당연히 도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의원단 구성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단장은 리처드 콜먼 의원, 텍사스 출신 공화당 사선,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이었습니다. 나이 62세, 키 190cm의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었죠. 목소리는 더 컸습니다. 회의실에서 콜먼이 말을 시작하면 에어컨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콜먼 의원은 출발 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주문서 던져주면 돼. 우리가 주한미군 28,000명으로 그 나라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잖아. 은혜를 모르면 일깨워줘야지. 의원단 6명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펜타곤에서 파견된 수행원 스티브 해밀턴도 합류했습니다. 군수조달국 실무관 39세. 콜먼 의원의 눈과 귀 역할이었죠.
해밀턴은 서류 가방 2개를 들고 왔는데 하나에는 협상 자료가, 다른 하나에는 한국 방산 시설 정보 수집용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행 군용기 안에서 콜먼은 위스키를 마시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헨슨, 한국 대통령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알아? 감사합니다. 여기 주문서요. 끝이야. 저는 노트북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한국이 최근 방산 수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서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콜먼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조율? 우리가 뭘 조율해? 우리가 갑이야, 갑. 그 말에 해밀턴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우리 없으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정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도달했을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그 반도가 더 이상 20년 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불쾌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의 직급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장관급은커녕 차관도 아닌 국장급 실무자 2명이 전부였죠. 콜먼 의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이 왔는데 국장이 마중이라고? 콜먼의 목소리가 공항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한국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콜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저는 콜먼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일정 조율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사정이 있을 거예요. 사정? 미국 의회 대표단이 왔는데 무슨 사정이야. 콜먼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중 나온 한국 측 관계자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 시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강남 일대의 빌딩 숲은 맨해튼 못지않았고 도로 위의 차량 대부분이 현대와 기아의 최신 전기차였습니다. 20년 전 대사관 시절 거리에 일본차가 섞여 다니던 서울과는 별개의 도시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빌딩이 좀 높아지고 차가 좀 바뀐 거지 본질이 달라졌겠습니까?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직후 한국 측 실무진과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박준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정책국장. 52세.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격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한국 관료 특유의 조심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미소 짓는 입과 달리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20년간 수많은 외교관을 만나왔지만 그런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을 기다리던 콜먼이 끼어들었습니다. 일정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닌가? 내일 오전에 바로 협상 테이블 열지. 박준혁 국장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정은 저희 쪽에서 이미 확정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현장 시찰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콜먼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브리핑, 현장 시찰. 우리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협상하러 온 거라고. 박준혁 국장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콜먼 의원님,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요청하신 쪽은 워싱턴입니다. 저희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일정은 저희 기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먼의 목 위로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해밀턴이 재빨리 물잔을 콜먼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한국 관료들을 상대해왔지만 미국 의원 면전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과거의 한국 관료들은 미국 측 요구에 일단 고개부터 숙이고 받습니다. 수정 요청이 있으면 뒤에서 조용히 조율하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콜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헨슨, 저 박이라는 자가 누군지 조사해.
건방진 게 보통이 아니야. 내가 미국 의회에서 20년을 먹은 사람이야. 아시아 관료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은 없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죠. 20년 전에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경이 아무리 화려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내일 회의에서 우리가 카드를 꺼내면 한국은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다. 주한미군이라는 절대적인 카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확신은 다음 날 오전 정확히 42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의장은 서울 도심의 한 정부 청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남산타워가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한국 측이 준비한 물과 다과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 8명, 미국 측 9명, 총 17명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콜먼 의원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통역이 채 준비되기도 전에요.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콜먼이 해밀턴에게 눈짓했습니다. 해밀턴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현재 미군은 중동에서 동맹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동맹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콜먼의 눈이 한국 측을 훑었습니다.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한 시선이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단합니다. 155mm 포탄 80만 발 즉시 납품, 천궁 방공 체계 16개 포대, 미 해군 군함 8척의 긴급 수리, 그리고 HBM 반도체 모듈 150만 개 우선 공급. 콜먼이 서류를 한국 측으로 밀었습니다. 가격은 동맹 특별가로 해주시고 납기는 6개월 이내. 세부 사항은 해밀턴이 조율할 겁니다. 동맹 특별가.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70년간 성장해 온 나라니까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된 거지.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무도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서류 뭉치가 테이블 한가운데서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콜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콜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준비한 것이 있으니 잠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콜먼이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 요구사항에 대한 답만 주면 돼. 박준혁 국장이 미소를 유지한 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콜먼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스크린에 뜬 첫 번째 숫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 군수산업 현황 요약. 화면에 빨간 글씨로 숫자들이 나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5대 방산 기업의 미납 수주 잔량은 1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박준혁 국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알려주듯이요. 미 본토 핵심 탄약 공장 가동률 35% 미만. 텍사스 신규 생산 라인 가동까지 남은 시간 30개월 이상. 군함 한 척 정기 수리에 평균 3년 2개월. 현재 미 해군 주력 함정의 40% 이상이 수리 적체로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회의실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 숫자들은 미 국방부 내부 자료와 거의 일치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지? 박준혁 국장이 한 장을 넘겼습니다. 중동 전선에서 하루 무기 소모 비용은 약 9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루에 생산하는 물량은 5천만 달러어치에 불과합니다. 매일 8억 5천만 달러의 안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콜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건가? 박준혁 국장이 콜먼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보여드리냐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동맹의 의무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박준혁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동맹의 의무라면 먼저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쪽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콜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무례하군. 미국이 주한미군 2만 8천 명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잊은 건가? 회의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 몇 명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국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 발자국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말씀이시군요. 박준혁 국장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좋습니다. 주한미군 이야기를 하시겠다면 저희도 하나 말씀드리죠. 화면에 커다란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72시간. 만약 저희가 지금 이 순간 포탄 납품을 전면 중단하면 중동 주둔 미군의 작전 지속 능력은 72시간입니다. 3일이에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얼어붙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콜먼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마치 할 말을 찾지 못한 물고기 같았죠. 또한 저희가 HBM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 이지스 체계, 드론, 자율타격망, AI 지휘 통제 시스템이 전부 정지합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의 안보가 소중하시다면 중동에 있는 미군 8만 명의 생명도 소중하시겠죠. 박준혁 국장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외교적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콜먼이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빠지면서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똑똑히 봤습니다. 2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미국 의회, 고위 인사가 외국 관료 앞에서 저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사라 미첼 의원이 조용히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정은 콜먼과 달리 놀라움이 아닌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해밀턴은 노트북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주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러 온 거였습니다. 한국이 고개를 가로젓는 순간 중동의 미군 8만 명이 탄약 없이 싸워야 하는 현실. 그 공포가 처음으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저희가 준비한 현장 시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려는 것이 단순한 공장 견학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의 민낯을 거울에 비춰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회의실을 나서며 콜먼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놈들이 허세 부리는 거야. 내일 공장 가보면 별거 없을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준혁 국장이 한국 실무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득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에서 저는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그 무엇.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20년. 그가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기까지는 아직 이틀이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호텔 로비에 한국 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콜먼이 눈을 비비며 내려왔습니다. 양복 대신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새벽부터 공장 구경이라니. 이게 무슨 수학여행이야. 해밀턴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의원님, 빨리 보고 빨리 끝내죠. 어차피 별거 없을 겁니다. 한국 공장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이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비하면 동네 작업장 수준이겠지. 경남 창원까지는 KTX로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업단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대형 트럭 행렬, 항구의 질비한 컨테이너선들. 20년 전 기억 속의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창원에 도착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콜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끝까지 공장 건물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동이 아니라 10동, 20동이 넘는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배열되어 있었죠. 정문에서 끝 건물까지 차로 5분이 걸렸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단지에서 3교대 24시간 체제로 가동 중입니다. 155mm 포탄 기준 월간 생산량은 18만 발입니다. 콜먼이 해밀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월 18만 발? 해밀턴이 노트북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 본토 전체 생산량이 월 2만 8천 발입니다. 의원님. 월 2만 8천 발 대 월 18만 발. 한국 한 개 공장이 미국 전체보다 6배 이상 많이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콜먼의 얼굴에서 조소가 사라졌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포탄 탄체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노동자들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정확한 동작으로 라인을 관리하고 있었죠. 속도가 달랐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는 하나의 포탄이 라인을 통과하는데 45초가 걸립니다. 여기는 12초였습니다. 제가 직접 손목시계로 재봤습니다. 12초마다 완성된 포탄 하나가 라인 끝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신규 라인 증설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라 미첼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내 메모를 하고 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였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주문 확정 후 6주면 신규 라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미첼 의원이 펜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헨슨 부차관보, 텍사스 신규 라인 가동에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저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30개월입니다. 6주 대 30개월. 한국이 라인 하나를 세우는 동안 미국은 서류 작업도 끝내지 못합니다. 미첼 의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혔습니다. 콜먼은 공장 시찰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회의실에서든 비행기에서든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이 입을 닫은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콜먼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공장을 빠져나올 때 박준혁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거제도 조선소입니다. 콜먼 의원님께서 군함 수리를 말씀하셨으니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콜먼이 힐끗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어제의 불쾌함 대신 묘한 경계심이 서린 눈이었습니다. 마치 상대가 어떤 카드를 더 숨기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것처럼요. 그 본능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건 창원이 전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거제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해의 짙푸른 바다가 산 사이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창원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HD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 정문을 통과했을 때 콜먼이 처음으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40만 톤급 초대형 도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크 하나의 크기가 축구장 8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컸습니다. 그런 도크가 한 곳에 10개 이상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별처럼 터지고 있었죠. 금속이 달궈지는 매캐한 냄새, 크레인 체인이 부딪히는 쩌렁쩌렁한 소리, 발밑을 타고 올라오는 지속적인 진동. 모든 감각이 이곳의 규모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책임자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현재 이 조선소에서 동시건조 및 수리 중인 선박은 47척입니다. 이 중 군함은 6척이고 그중 2척이 미해군 함정입니다. 콜먼이 멈칫했습니다. 미해군 함정이 이미 여기 있다고? 조선소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해군 7함대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 각 한 척이 긴급 수리 중입니다. 미 본토 노퍽 조선소 수리 대기 기간이 38개월이라서 미 해군이 직접 요청해 온 건입니다. 콜먼이 해밀턴을 돌아봤습니다. 해밀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의외의 보고도 없이 한국 조선소에 군함을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수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미첼 의원이 물었습니다. 순양함 기준 16주입니다. 미 본토에서는 동일 작업에 3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주 대 38개월. 제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5배 이상 빨랐습니다. 그것도 비용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죠. 실제로 도크 안에 들어가서 미해군 구축함을 봤습니다. 이미 선체 하부 수리가 80%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로봇 용접기와 최신 검사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미첼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니까 해군이 의회 몰래 보낸 거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보안요원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해밀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해밀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도크 내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찰 시작 전에 한국 측이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통제구역 내 촬영 절대 금지. 모든 전자기기는 입구에서 막힌다고요. 하지만 해밀턴은 예비 스마트폰을 양말 속에 숨겨 들어와서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안요원이 해밀턴의 스마트폰을 가져갔습니다. 해밀턴이 손을 뻗었지만 보안요원은 이미 뒤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건 내 개인 소유물이야. 돌려줘. 해밀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콜먼이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진 좀 찍었다고 이 난리야? 동맹국 의원단한테 이게 무슨 대접이야. 콜먼이 박준혁 국장을 향해 성큼 다가갔습니다. 키 190cm의 거구가 다가오자 주변에 한국 실무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국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콜먼 의원님.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조선소의 기술은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사전 고지된 보안 규정을 위반하신 건 미국 측입니다. 콜먼이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겨우 사진 몇 장이잖아. 박준혁 국장이 반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는 콜먼보다 한 뼘 이상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박준혁이 더 커 보였습니다. 겨우라고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 도크에서 나가는 기술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엔지니어들의 30년 연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겨우가 아닙니다. 박준혁이 보안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오늘 시찰 일정을 전면 중단합니다. 촬영 파일은 외교 경로를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회의가 아닌 현장에서 일정이 중단된 건 제 외교관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콜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아래 숨겨진 감정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미첼 의원이 콜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사과해야 해. 콜먼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미국 의회 의원이 한국 관료한테 사과를? 미첼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우리 군인들이 포탄 없이 버티고 있어. 여기서 쫓겨나면 그 군인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콜먼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국장에게 전해. 유감이라고. 유감. 사과라는 단어 대신 유감. 그것이 콜먼의 한계이자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한국을 다뤄온 저에게 그 한마디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의원이 한국 관료에게 유감이라는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박준혁 국장은 콜먼의 유감을 전해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입니다. 그의 표정에서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밀턴의 도찰 사건조차 자신의 시나리오 안에 넣어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실수할수록 협상 카드가 늘어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미니바에서 버버니스키를 꺼내 온더록으로 따랐습니다. 얼음이 잔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28층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 위로 반사되는 빛들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기대 서서 위스키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열기가 위장을 데웠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28세. 주한미 국대사관 3등 서기관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령받은 해가 하필이면 IMF 외환위기 한복판이었죠. 대사관 주변은 매일 시위대로 넘쳐났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 눈물을 흘리며 미국 대사관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는 대학생들, 구제금융 협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대사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외교부 실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IMF가 요구하는 구조 조정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IMF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요. 한국 측 수석 대표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반백이었고
양복은 깔끔했지만 셔츠 소매가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건 목록을 하나씩 읽어가며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이 조건대로 하면 우리 기업 30%가 문을 닫습니다.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어요. 제발 좀 봐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에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미국 대사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느낀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월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살 수 있는 나라구나. 28세에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2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음이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박준혁 국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미소, 그 단단한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 20년 전 대사관 소회의실에서 눈물 흘리던 한국 외교관과 같은 나라,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맞습니다. 다만 그때 울던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굴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굴욕에 짓눌려 무너지는 사람과 굴욕을 연료 삼아 폭발하는 사람.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저 불빛의 절반이 꺼져 있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공장이 멈추면서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겼었죠. 하지만 지금 저 불빛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꺼진 적 있는 불빛은 다시 켜졌을 때 더 밝게 빛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국장. 그 사람의 나이가 52세라고 했습니다. 20년 전이면 32세.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 혹시 그때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던 대학생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근거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이 묘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스키를 마저 비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흰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내일 평택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걸하러 왔다는 사실을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왔고 평택행 차량은 이미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는 도시 하나였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문을 통과하고 단지 끝까지 차로 15분이 걸렸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거대한 클린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건물마다 굴뚝에서 하얀 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문자 센터 건물만 해도 미국 웬만한 쇼핑몰보다 컸습니다. 콜먼이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입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요. 삼성 측 부사장이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영어가 유창했고 MIT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콜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HBM 생산 점유율,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전 세계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생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8%가 미국의 마이크론이었죠. HBM이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모든 고성능 연산의 핵심은 HBM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려면 기존 메모리로는 불가능합니다. HBM 없이는 AI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콜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알아. 근데 그게 군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AI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고. 삼성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콜먼 의원님, 현재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에서 HBM이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이지스 전투 체계의 동시 표적 추적 시스템. 360도 전방위에서 날아오는 수십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 순서를 계산합니다. 이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의 핵심 부품이 HBM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MQ-9 리퍼 드론의 자율 표적 식별 시스템. AI가 실시간 영상을 분석해서 적 장비와 민간인을 구분합니다. 이 AI를 구동하는데도 HBM이 들어갑니다. 또 넘어갔습니다. F-35의 통합 전장관리 시스템.
핵잠수함의 소나 데이터 처리, 위성 정찰 영상 실시간 분석, 사이버 작전 암호 해독, 미사일 궤적 실시간 보정까지 현대전에서 전자 장비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HBM이 있습니다. 콜먼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해밀턴은 연신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 부사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HBM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의 AI 기반 무기 체계는 전부 정지합니다. 이지스함은 동시 추적 능력을 잃고 드론은 자율 비행이 불가능해지며 위성 분석은 수작업으로 돌아갑니다. 기술적으로 미군은 1990년대 수준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1990년대 걸프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이 사라지고 융단 폭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콜먼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대만에서 사면 되잖아. TSMC가 있잖아. 삼성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TSMC는 로직 칩 파운드리 전문입니다. HBM은 메모리 기술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TSMC가 HBM을 만들 수 있게 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의 기술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5년에서 7년. 지금 당장 중동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콜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미첼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들리지? 대안이 없어. 한국 말고는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야. 콜먼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그 거만한 자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클릴룸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방문자 통로의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무균 공간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칩 하나가 미군의 미사일을 유도하고 미군의 드론을 날리고 미군의 군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공장을 멈추는 순간 미군은 눈과 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마지막 공식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제안할 것이 있으니 의원단 전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그 단어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틀간 창원, 거제, 평택을 순회하며 미국의 민낯을 까발린 뒤 꺼내는 제안. 이건 제안이 아니라 선고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콜먼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물었습니다. 헨슨, 우리한테 대안이 있긴 한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콜먼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들판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 들판 어딘가에 미국의 심장을 쥐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뭘 요구할 것 같아? 콜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톤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싸지는 않을 겁니다. 콜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텍사스를 떠날 때 주문서 던져주면 되라고 말하던 사람의 한숨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서울 정부 청사대회의실. 이틀 전 첫 회의와 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틀 전에는 콜먼이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밀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국 측이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먼의 양복은 여전히 다림질이 완벽했지만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미첼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간 시찰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었어요. 박준혁 국장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첼 의원님. 오늘은 저희 쪽에서 브리핑을 하나 드리고 이어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이 아니라 미국의 데이터였습니다. 미국 군수산업 내부 현황 한국 국방연구원 분석. 첫 번째 항목. 미 5대 방산 기업 미납 수주 잔량 1조 5천억 달러 돌파. 주문은 쌓이는데 만들 사람도 공장도 부품도 없는 상태. 두 번째. 미 의회 회계감사원 추산
중동 전쟁 하루, 무기 소모 비용 9억 달러. 하루 생산 가능액 5천만 달러. 일일 안보 적자 8억 5천만 달러. 세 번째, 미 해군 주력 함정 330척 중 수리 적체로 항구에 묶인 함정 138척. 전투 가용률 58%. 냉전 종식 이후 최저. 네 번째, 미 본토 조선소 5곳의 도크 회전율. 한국 대형 조선소 대비 약 5분의 1 수준. 다섯 번째, 미국 내 숙련 용접공 부족 인원 추정 4만 8천 명. 평균 연령 57세. 향후 10년간 은퇴 예정 비율 62%. 한 줄 한 줄이 미국의 급소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숫자들이 전부 미국 정부 공식 자료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숫자로 미국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콜먼이 스크린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해밀턴은 노트북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스크린을 끄고 의원단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의원님들, 저희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신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콜먼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이었다면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창원의 18만 발, 거제의 16주, 평택의 92%가 그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희의 제안입니다. 그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가 나무에 닿는 가벼운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판결문이 떨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내일 실무진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서류를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포탄, 방공 체계, 함정 수리, 반도체 공급은 가능합니다. 단, 동맹 특별가라는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제시장가에 긴급 납품 할증을 적용합니다. 콜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맹 특별가, 즉 원가에 가까운 헐값 납품이라는 미국의 첫 번째 요구가 단칼에 잘린 거였습니다. 둘째, 한국산 자동차 및 핵심 부품에 적용 중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해 주십시오. 콜먼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미국의 기술 통제 목록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콜먼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기술 통제 목록 해제는 미국이 수십 년간 동맹국을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었거든요. 넷째, 박준혁 국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항목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정지했습니다. 콜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쾅 소리를 냈습니다. 핵잠수함, 당신들 지금 뭘 요구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거야? 콜먼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울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동맹국 간의 협상이 아니라 갈취야. 우리 약점을 잡고 목줄을 조르는 거잖아. 박준혁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콜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갈취라고 하셨습니까? 박준혁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콜먼의 고함보다 더 무겁게 회의실을 눌렀습니다. 의원님, 지금 중동에서 미군 8만 명이 포탄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 138척이 수리를 못 받아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미군의 첨단 무기를 움직이는 반도체 칩의 92%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갈취가 아닙니다. 이것이 동맹의 새로운 가격입니다. 동맹의 새로운 가격.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진 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콜먼이 천천히 넘어진 의자를 집어 세우고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첼 의원이 콜먼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리처드, 워싱턴에 보고하자. 여기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야. 콜먼이 눈을 감았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겠다. 그 말은 사실상 수용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한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이고,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이미 거부할 힘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박준혁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헨슨 부차관보. 네. 아까 핵잠수함 이야기에 콜먼 의원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대담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혁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깊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기품이었습니다. 헨슨 부차관보,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부차관보님의 첫 해외 발령지가 서울이셨죠? 20년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외교관은 좁으니까요. 박준혁 국장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IMF 조건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윙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그건 형광등 소리가 아니라 제 귓속에서 피가 도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날 대사관 안에서 양복 입은 미국 직원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에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준혁 국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측은한 표정이었습니다. 불쌍한 것들이라는 표정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던 미국 직원. 그게 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였습니다. 3층 창가에서 커피를 들고 서서 시위대를 구경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그때 울면서 고개 숙이던 나라가 지금 이 복도에 서 있습니다. 헨슨 부차관보.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박준혁 국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20년간 쌓아올린 제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발보다 파괴적이었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사관 3층 창가에서 커피를 들고 서서 내려다봤던 시위대. 피켓을 들고 목이 쉬도록 외치던 대학생들. 그중 한 명이 지금 이 건물 안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면이 등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측은해하던 그 순간 박준혁이라는 청년은 올려다보고 있었겠죠. 에어컨이 나오는 대사관 안에서 커피를 홀짝이는 미국인을. 그리고 다짐했겠죠. 반드시 저 자리에 서겠다고. 아니, 저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서겠다고. 그 다짐을 20년간 실행한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먼이었습니다. 헨슨. 콜먼의 목소리는 이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함도, 명령도, 비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박 국장에게 전해.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의원님, 그건 사실상 수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콜먼이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헨슨, 내가 40년간 정치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카드가 없으면 테이블에서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면 다시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콜먼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카드가 없어. 주한미군. 빼면 우리가 더 손해야. 관세. 올리면 한국이 포탄 납품 끊어. 위협. 창원 공장 한 곳이 텍사스 전체보다 6배를 찍어내는데 우리가 무슨 위협을 해. 콜먼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야. 카드가 없는 테이블에 앉아본 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콜먼 리처드. 텍사스의 황소라는 별명으로 워싱턴을 20년간 호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카드가 없다고 인정하는 모습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균열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순서로 한국 측과 공식 악수가 있었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콜먼에게 다가왔습니다. 콜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콜먼이 상대방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을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악수 습관이죠. 힘으로 기를 누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높이에서 같은 힘으로 맞잡혔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말했습니다. 콜먼 의원님, 저희는 동맹을 끊자는 게 아닙니다. 동맹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콜먼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여행에서 콜먼이 한국에 보인 첫 번째이자 마지막 존중이었습니다. 해밀턴은 한국 측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도찰 사건 이후로 의원단 내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미첼 의원은 해밀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콜먼조차 해밀턴을 외면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미첼 의원은 박준혁 국장과 악수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박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년 전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드셨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박준혁 국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다음 달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만 걱정했습니다. 미첼 의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군요. 박준혁 국장의 눈가가 잠깐 떨렸습니다. 3일간의 회의와 시찰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이 회의에서 보여준 차가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20년간 쌓아올린 갑옷이라는 것을요. 그 갑옷 안에는 등록금 걱정하며 피켓을 들었던 청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의원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콜먼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은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미첼 의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헨슨 부차관보, 우리가 20년간 뭘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습니다. IMF 때 울던 나라, 주한미군이 지켜주는 나라, 우리 뒤에서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 그게 편했으니까요. 미첼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했지. 그런데 그 편한 착각의 대가가 이거야. 그녀가 서류 가방에서 박준혁 국장의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관세 대폭 인하, 기술 통제 목록 해제. 20년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요구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어. 거절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72시간. 한국이 포탄 납품을 끊으면 중동 미군의 작전 지속 시간. 한국이 HBM 공급을 멈추면 미군 첨단 무기 전부 정지.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라갈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출발 전에 미리 작성해둔 초안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협력 요청 결과 보고서. 한국 협력 요청.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협력 요청이라. 우리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러 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이것을 지시 혹은 통보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했었죠. 제목을 지웠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칸을 10초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현실. 이 제목이 맞았습니다. 새로운 현실.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이었던 70년의 공식이 뒤집힌 현실.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미국의 군대가 멈추는 현실. 한국이 조건을 내밀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끝없는 바다였습니다. 13시간의 비행.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20년 전, 28세의 저는 이 같은 하늘길을 반대 방향으로 날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 그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외교관으로서 작은 동맹국에 부임하는 거라고.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라고. 지금 48세의 저는 그 반대 방향을 날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손에는 한국이 내민 청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간 쪽은 우리였고 조건을 내건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굴욕을 복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갚았습니다. 실력으로 갚았습니다. IMF 때 무릎 꿇었던 나라가 세계 최강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미국이 3년 걸리는 일을 16주 만에 해내는 조선소를 세웠으며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장 없이는 중동에서 단 3일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동맹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균일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국장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울면서 고개 숙이던 나라가 지금 이 복도에 서 있습니다. 네,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던 나라가 똑바로 서서 미국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등하게 이야기하자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동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워싱턴에 도착할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 서서 보고서를 읽어야 합니다. 한국이 내민 조건 목록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부할 선택지가 있느냐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20년간 잘못 봤습니다. 아니, 20년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70년간 한국을 잘못 봐왔습니다. 보호해줘야 할 약한 나라라고, 우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작은 동맹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작지도 않았습니다. 무릎 꿇었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어 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악문 시간이 만들어낸 힘은 미국조차 꺾을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20년차 외교관이 서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무릎 꿇었던 나라가 세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